그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할수 있을게요. 저희 어렵게 입고 마이크 설치를 하는데 조금 울리는 것 같아서. 들리시죠, 뒤에? 네, 제 목소리가 커서 잘 들리실 겁니다. 뭐 아직 방역 중이긴 합니다만은 전달력을 위해서 저는 잠깐 1시간 10분 정도, 제가 한 70분 정도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받고, 질문이 없으면은 일찍 끝나는 거고요, 그죠? 질문이 많으시면은 또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저는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도 중국사가 제 전공입니다. 원래는 한국사를 전공을 하다가 사마천이라는 역사가에게 반해서 평생을 현재 지금 33년째인가요? 87년부터 제가 사마천 사기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만 하면은 헤엄쳐서 나갈 줄 알았더니 빠지고 보니까 바다네요. 그래서 아예 나가기는 이제 포기하고 어떻게 하면은 사마천이라고 하는 한 역사가의 진정한 모습과 그 다음에 이 사마천이 남긴 사기라고 하는 여러분의 교과서에서 배우셨던 기전체 역사소설 체제의 효시라고 불리고 중국 역사서 가운데 본격적인 역사서로는 최초의 역사책입니다. 사마천의 사기. 중국 역사 5000년 가운데 윗부분 3000년을 다루고 있는 아주 방대한 역사서를 남긴 분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와 이 역사가 남긴 책만 현재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조금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한 책과 한 사람을 30여 년을 넘게 공부를 하고도 아직까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양인지조차도 제대로 감을 못 잡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방면으로 이 역사책에 나오는 사람과 사건들을 분석을 해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런 역사 속 인물의 심리 분석이라고 하는 좀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만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진시황이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지명도가 있는 인물을 일부러 골랐습니다. 사기 속에 나오는 인물은 숫자만 한 4000명 정도가 됐고, 그 가운데 이제 주인공급에 해당되는 인물만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통치했던 국가급 지도자만 해도 수백 명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행적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다 보면, 분석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심리하고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흥미로운 역사책이기도 합니다. 사마천이라는 역사가가 단순하게 역사책을 쓰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쓴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행적을 아주 치밀하게 조사를 하고 기록으로 조사를 하고, 그게 모자라면 그 사람의 고향까지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의 행적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전해 듣고 지방에 남아있는 기록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한 편의 단편소설처럼 한 사람의 전기를 구성한 아주 대단히 특별한 역사가입니다. 예를 들면 한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시조가 누구냐 그러면은 유방이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죠? 그죠? 한고조 유방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한고조 유방이 술과 여자를 대단히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사마천도 한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봉사하고 있는, 자기가 복무하고 있는 한 왕조의 시조, 첫 번째 황제의 전기를 쓰면서 호주색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술과 색을 밝혔다,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불경스러운 기록입니다. 이게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기록이 삭제당하거나 폐기당할 위험이 있는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기록이에요. 사마천의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유방의 고향인, 중국어로 오늘날 얘기하면 감소성 폐연이라는 곳을 찾아가서 유방이 젊은 날 자기가 술집 두 군데를 찾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술집 마담 두 사람 이름을 기록에 남겨놔요.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현장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한 사람의 내면 세계까지 깊이 있게 파고들었던 역사가가 바로 사마천이라는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혹시 관심 있으면은
역사 속 인물들의 행동, 행태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들의 언행 같은 걸 잘 자료를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또 흥미로운 심리학적 자료가 나오고 그런 샘플들을 현대의 지도자들이나 현대 인물들의 하고 대비시켜가지고 비교 검토를 해보면은 대단히 흡사한 모습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흡사한 모습들을 찾아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뭘 찾아낼 수 있냐 그러면은 치유 방법도 찾아낼 수 있고 또 대응 방법도 찾아낼 수 있고 또 심리적으로 현재로는 변하지 않지만은 변화되어 나갈 수 있는 낌새가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할 때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사마천사기를 공부하면서 다양한 인물들을 공부하면서 받은 나름대로의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을 단순하게 사건을 엮어가지고 단순하게 성공과 실패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당시 왜 이런 행동을 했고 왜 이런 말을 남겼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사마천이 다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유방의 라이벌이 있었어요. 항우라는 사람입니다. 이 들어보셨죠, 그죠? 항우 장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유방하고 항우는 진나라 말기 진시황이 죽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얘기하게 될 진시황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진시황이 죽자 최초의 통일 제국이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천하의 군웅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황제가 되고 싶어 해요.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두 세력이 유방과 항우였죠. 이 두 사람이 싸운 과정을 초환쟁패라고 합니다.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서로 싸우는 그게 초환쟁패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쓴 역사소설이 초환지라고 하는 역사소설이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패왕별희 그죠? 패왕이 희하고 이별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때 패왕은 누구냐 그러면 항우를 얘기합니다. 항우를 서초패왕이라고 했어요. 희는 누구냐? 우희라고 하는 항우의 애인이었어요. 항우는 이 우희라고 하는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도 꼬박꼬박 데리고 다녀요. 그런데 결국은 유방에게 역전패 당해서 사면초가에 몰리죠. 이것도 들어보셨죠, 그죠? 사면초가에 몰려서 오갈 데도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서 결국은 나중에 스스로 자결함으로써 초환쟁패의 마지막 승리자가 유방이 된단 말이죠. 그때 항우가 우희라고 하는 자기 연인과 술잔을 나누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헤어지는 장면이 패왕별이라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문학작품으로 돼서 희곡으로도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이 영화에도 그죠? 장국영이라고 하는 홍콩의 아주 훌륭한 배우가 패왕별이의 주인공으로 나옴으로써 세상에 많이 알려지게 됐다. 그런 얘기죠. 이 항우하고 유방이 진시황의 행차를 보면서 남겨놓은 반응이 사마천이 사기에다가 아주 절묘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시황 행차는 그 당시에 세상에 가장 둘도 없는 볼거리였어요. 진시황이 한번 떴다 하면은 진나라는 검은색을 숭상한 나라였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시간 나시면 중국 영화 가운데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는 이것도 또 진시황과 관계되어 있는데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했던 자객 가운데 현가라고 하는 자객이 있습니다. 이 현가가 진시황을 암살하려다가 실패한 미수에 그친 사건이 사마천 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객열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장애모라고 하는 중국의 가장 유명한 감독이죠. 짱이모라고 하는 감독이 영화로 만든 게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 영웅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진나라 사람 다 까만색 옷을 입고 있어요. 검은색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진나라는 검은색을 숭상했어요. 진시황이 한번 행차했다 그러면은 검은색 갑옷을 입고 검은색 수레에다가 온통 검은색 어마어마한 의장대가 진시황을 호위해서 마차가 출동을 하는 겁니다. 마차도 한두 대가 아니라 수십 대의 마차가 천하를 순시하기 위한 진시황을 호위해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시황이 지나간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그 위풍당당한 모습을 구경을 하고 싶어요. 유방하고 항우도 봉기를 일으키기 전에
진시황의 행차를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항우의 전기인 항우봉기에다가 항우가 진시황의 행차를 보고 짤막하게 남긴 반응을 하나 기록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유방이 진시황 행차를 보고 짤막하게 보인 반응을 하나씩 기록해놨어요. 자, 두 사람이 보인 반응 가운데 하나는 뭐냐? 저놈의 자리를 내가 빼앗아야지. 이게 하나 반응이고, 두 번째는 야, 남자가 저 정도는 돼야지. 자, 항우가 보인 반응은 어느 걸까요? 전자, 후자. 저놈의 자리를 내가 뺏어야지라고 한 말은 항우가 했을까요? 유방이 했을까요? 유방이 했을까요? 항우가 했을까요? 그죠? 항우가 했습니다. 유방이 한 말은 야, 남자는 저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 두 반응이 심리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왜? 이 두 사람의 출신 성분을 놓고 보면은 금방 나와요. 항우는 귀족 출신입니다. 명문 집안 출신이에요. 유방은 생 낡은 달 출신이에요. 술주하고 여자 좋아했던. 그리고 항우는 귀족 집안 출신이다 보니까 초나라가 진나라한테 멸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원한을 품고 있어요. 그 유방은 평민이기 때문에 초나라가 진나라한테 망한 것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방은 저작거리에 다니면서 건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인간관계가 대단히 폭넓은 사람이에요. 친구들이 많아. 유방이 한번 술집에 나타났다 그러면은 그날 술값이 매상이 2배, 3배로 올라가요. 그리고 유방은 술값을 안 내요. 맨날 외상술을 먹어. 그래서 연말에 가가지고 술집 여주인이 장부를 이렇게 넘기면서 예상값을 정산을 하려다 보면은 이상한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아, 이날 매상이 2배, 3배야. 유방만 나타났다 그러면 매상이 2배, 3배야. 알고 봤더니 유방만 한번 술집에 나타나면 천하의 건달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술값을 내고 술도 한 잔씩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술값을 받지 않았다. 라고 하는 기록까지 사마천이 남겨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방한테는 컴플렉스가 없어요. 크게. 항우한테는 초나라의 멸망에 대한 컴플렉스가 대단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나라에 대한 원한이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진시황의 행차를 보고 저놈의 자리를 내가 뺏어야지 라고 하는. 그리고 유방 입장에서는 멋있잖아요. 그죠? 야, 남자 저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리더가 됐을 경우에 이 두 사람의 이 반응이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왜? 한 사람은 현상에 집착하는 리더야. 저 자리에 집착하는 리더야. 유방은 현상을 인정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지. 야, 진짜 멋있다. 남자 저 정도는 돼야지. 하지만 그 안에는 부러움 같은 게 또 묻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리더십을 분석할 때 요 두 장면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현상에 집착하는 리더다. 한 사람은 현상을 인정할 줄 아는 리더다. 현상에 집착하는 리더는 나중에 조직을 이끌 때 어떤 부정적인 면으로 나타나냐 그러면 나중에 현상을 부정합니다. 자기 조직이 위기에 몰려 있을 때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분명히 자기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을 부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을 망가뜨리는 쪽으로 흘러가기 쉬운 스타일이고, 현상을 인정할 줄 아는 리더는 야, 이거 우리가 조직이 위기에 놓였네,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돼? 라고 대책을 강구한다. 그게 현상이 인정돼야만이 대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거 아닌 같은 요 짤막한 요 두 장면의 에피소드가 두 사람의 운명을 가요. 누가 이길 것인가를 짐작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사마천이. 이건 대단한 신필입니다. 현상에 집착하는 리더가 결국은 항우는 나중에 죽으면서까지도 스스로 목을 그어서 자결하면서까지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잘못해서 지는 게 아니라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늘을 탓하라고 해요. 이게 첫 장면하고 마지막 장면이 아주 크로스가 되는 거죠. 이런 역사책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역사책하고는 대단히 다른 역사책입니다. 그 대신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유법이 너무 많습니다. 은유, 비유, 상징, 도치, 반어. 왜? 사마천이 자기 역사책 속에
권력자를 비판하는 내용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권력자가 신기를 건드려서 이 책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폐기당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피해가기 위한 온갖 정치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줄입니다. 나중에 또 혹시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마천은 47살에 억울하게 괘씸죄에 걸려서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48살에 억울하게 반역죄에 몰려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역사책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마천이 역사책을 완성하기 위해서 49살의 나이로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자르는 궁형이라고 하는 형벌을 자청합니다. 그리고는 정말 천신만고 끝에 하늘이 도와서 살아남아서 50세에 풀려나와서 약 5년 내지 6년 동안 온갖 심혈을 다 기울여서 완성한 책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사기라는 역사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격도 다르고 차원도 다른 역사책입니다. 그리고 몸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역사책을 빨리 완성을 해야 됐기 때문에 줄이는 수밖에 없었어요. 3000년이라고 하는 역사책을 사마천이 52만 6,500자로 줄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불과 15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사마왕의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역사책은요, 길이는 사기의 절반밖에 안 돼요. 이거 한쪽을 3000년이고 한쪽을 1500년이고 300만 점입니다. 이 역사책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의 그 실록 같은 경우, 조선왕조 실록 같은 경우는 500년 역사책 기록인데 억 단위가 넘습니다. 글자 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사마천의 사기가 글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많은 게 아니고 줄인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압축하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소설보다 시가 어려운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여러분들이 배경을 좀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제 역사 속 인물의 심리 분석을, 자,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 나눠오신 자료 보시면은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인류의 모든 욕망 중에서 질투야말로 가장 완강하고 오래가는 감정일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반부에는 사기책에 나오는 시기와 질투 심리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례를 몇 사례를 들어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진시황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이어갑니다. 사마천 사기에 보면요, 그 손빈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손빈은 군사 전문가예요. 전국시대 때 군사 전문가인데, 여러분들 손자는 들어보셨죠? 손자병법의 손자. 중국사에서 오랫동안 손자병법을 남긴 손자가 손빈으로 착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1970년대 후반까지. 그러니까 손자하고 손빈은 두 사람입니다. 손자의 본명은 손무예요. 손무고, 손자보다 약 몇백 년 뒤에 태어난 손빈이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모두 병법서를 남겼기 때문에 이 두 병법서를 누가 남겼는가 가지고 논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손자병법하고 손빈병법이 원래는 손자병법만 내려왔는데, 손빈도 나중에 손자로 불렸어요. 자자는 여러분들 존칭이에요.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자, 맹자, 순자, 한비자, 자자 쫙 붙어 있잖아요. 그죠?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중국사에서 자자가 붙은 사람은 모두 다 춘추전국 시대 때 사람입니다. 나중에 훗날 송나라 때 와가지고 주의라고 하는 사람한테 주자라고 자자를 억지로 갖다 붙여준 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다 춘추전국 시대 때 유명한 사상가들, 전문가들한테만 붙여줬어요. 그래서 혹시 중국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부할 때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221년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할 때까지 550년 딱 550년간의 이 춘추전국 시대를 공부하시면은 훨씬 더 재미있고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다. 그리고 중국 사람 DNA 속에는 춘추전국 DNA가 있습니다. 왜? 이 550년 동안 중국 사람들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겪습니다. 왜? 550년 동안 150개 가까운 나라가 하나로 줄어드는 과정입니다. 춘추시대 때 초기에는 많으면 170개에서
100개가 넘는 제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나라가 550년 사이에 하나로 줄어들어요. 진나라로 통일되는 과정. 그리고 기록으로 남은 전쟁 횟수만 500회가 넘습니다. 기록으로 남은 것만. 거의 1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 소용돌이 치는 와중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전쟁을 겪으면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개혁해야죠. 그죠? 과학기술 발전시켜야죠. 인구 늘려야죠. 군사력 증강시켜야죠. 농업 발전시켜야죠. 온갖 것들이 다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현상들을 서상가들이나 철학가들이 분석하고 평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 생각들을 다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춘추전국 시대 때 나타났던,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배우셨던 제자 백가라는 거예요. 수많은 선생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다 나중에 왜 책들을 남겨놨으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주는 겁니다. 공자, 맹자 해서 자자.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손자 하면은 손무도 손자라고 불렀고 손빈도 손자라고 불렀기 때문에 손자병법만 가지고 누가 쓴 책인지 모르다가 1976년에 손빈병법이 따로 나왔어요. 고고학 발굴이에요. 실물이. 그래서 손빈이라는 인물이 전면으로 등장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 손빈이 남겨놓은 에피소드가 고사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손빈은 젊은 날, 산동반도에 있는 제나라 사람인데, 젊은 날 귀곡자라고 하는 은자한테, 강호의 고수예요. 저 시골에 숨어 있지만은 천하의 뛰어난 천재들은 전부 다 그 선생한테 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요. 최고의 스승이 귀곡자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는데 그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때 같이 공부했던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방면이라는 사람이에요. 동창생이에요. 방면하고 손빈이 공부를 하는데 방면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손빈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인자의 애환이라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하신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1등은 맨날 1등 하는 애 보면은 맨날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그죠? 예. 그런데도 맨날 1등해. 2등은 커피 흘려 가면서 오만 짓을 다 해가지고 공부를 해도 1등을 못 따라잡아. 이게 2인자의 비애거든요. 그렇죠? 그런 1등들이 있어요. 공부에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잡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왜? 공부가 놀이야. 그런 1등들은요. 공부가 재밌어. 근데 나는 공부 재미없어. 근데 1등은 하고 싶어. 그래서 코피 흘려가면서 열심히 해도 못 따라잡아. 이게 이제 2인자의 애환이라는 거예요. 슬픔이야. 이게 딱 방면이 그런 겁니다. 손빈은 느긋하게 공부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축구라고 공부해도 못 쫓아가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방면은 위나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산을 해요. 방면도 대단히 뛰어난 인재입니다. 그 위나라 왕이 방면을 당연히 군사 고문으로 모셨어. 군사 고문으로 모셔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방면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고 온 손빈 생각이 나는 거야. 손빈이 딴 나라로 가가지고 나하고 경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죠? 예. 이거 해보나 뭐하는 게임이야.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정중하게 편지를 써가지고 위나라로 초청을 합니다. 자기 옆에 두겠다. 자기 위나라 출신이고 손빈은 제나라 출신이니까 일단 자기 일본말로 나와버리로 자기 영역으로 끌어놓으면 조금 안심이 되잖아. 그랬더니 손빈이 야 고마워. 손빈은 그 대신 사회성이 없어요. 대단한 천재이고 뛰어난데 사회성이 뛰어나지는 못해. 그리고 순진해 사람이. 야 역시 동창이다. 그리고 감사해 하면서 위나라로 건너왔어요. 두 사람이 위나라 왕을 같이 모시면서 군대 일을 상의를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방면이 또 걱정이 생겨. 무슨 걱정이야? 임금이 나보다 손빈을 더 이뻐하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들 거야. 워낙 뛰어나니까, 그죠? 사람이 이제 그런 생각이 한번 딱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 이제 피해망상장이 걸려요. 이게 조금이라도, 혹시라도 왕이 지나가다가 손빈한테 말 한마디 걸고 이러면 이제, 우리 임금이 이제 손빈한테 이제 마음을 주는 것 같다. 이런 게 막 들어가는 거야, 이제. 거기 시달린단 말이야, 이제.
방년이 거기 시달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손빈을 해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손빈은 제 나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1년에 몇 번씩 자기네 나라 가족들한테 편지를 보내요. 요거를 손빈 옆에다가 사람을 심어뒀다가 손빈을 보살피는 척하는 사람을 심어뒀다가 편지를 가로칩니다. 편지를 가로채서 그 편지 속에 나와 있는 내용 일부를 꼬투리 잡아서 손빈이 제 나라하고 이 나라하고 제 나라를 라이벌 관계예요. 제 나라하고 내통하고 있다. 반역죄로 몰아버려요. 손빈을 반역죄로 체포를 합니다.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손빈이 죽을 위기에, 반역죄는 무조건 사형이에요. 죽을 위기에 몰려요. 그때 방년이 짠 나타나서 임금에게 부탁을 하는 거지. 죽이지 말고 제주가 아까우니까 병법서 같은 걸 쓰게 하고 그 대신 벌은 받아야 되니까 발을 자르십시오. 그래서 무릎 아래쪽을 잘라내는 빈형이라고 하는, 손빈의 이름이 빈자위가 들어가기 위해 그런 데 있어요. 빈형이라고 하는 형벌이 있어요. 무릎 아래쪽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뱅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저 사진을 보면 특수 제작한 수레를 타고 다녀요. 손빈은 늘. 왜? 이게 안전뱅이라 그렇습니다. 수레를 타지 않으면 못 다니니까. 손빈은 아무것도 모르고 목숨을 살려준 이 동창한테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역시 그래도 동창이 내 목숨을 살려주는구나. 동생한테 내가 선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 집한테 애도로 내려오는 병법서를 다시 자기가 기억을 해내서 그리고 자기 생각을 보태가지고 선물을 하겠다고 병법서를 쓰는 거죠. 이걸 이제 방년이 바란 겁니다. 이제 손빈은 어디 오갈 데도 없잖아. 이제 뭐 어떻게. 그러니까 시종 딸려 보내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줍니다. 방년이. 그 대신 병법서만 쓰라 이거예요. 손빈은 감격해가지고 열심히 씁니다. 병법서를. 그런데 손빈을 감시하려고 보낸 시종이, 방년이 보낸 시종이 손빈의 그 마음에 감동을 해가지고 방년의 음모를 고자질을 해요. 알려줘 버립니다. 손빈의 심경이 어땠을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죠? 이제 이런 걸 한 번씩 겪으면 인간이 아주 독해지거나 좌절해버리거나, 그죠? 자포자기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역경을 한 번씩 겪으면 두 가지로 되게 보입니다. 하나는 그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 대체적으로 세 가지 형태로 나오네요. 극복해서 인간 승리를 이루는 사람. 두 번째, 자포자기하는 사람. 세 번째는 세상을 원망하는 가는 쪽 갑니다. 이 손빈은 충격적인 일생의 최고의 이제 심리적으로 어마어마한 패닉 상태를 겪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다. 내가 이놈한테 복수를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를 이제 위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위장하느냐? 미친 척 합니다. 머리 막 풀어헤치고, 그 닭똥 막 주워 먹고, 그죠? 음식도 뭐 독 들었다고 집어 던져버리고 막 미친 척을 해요. 방연도 처음에 의심을 해요. 이제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러다 이게 뭐 한 몇 달 동안 계속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감시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손빈이 미쳐가지고 더 이상 이제 쓸모가 없구나 하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때 이 나라에서 순우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 나라에서 이 나라로 사신, 그리고는 사람을 넣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몰래 손빈을 데리고 조국인 제 나라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는 20년 만에, 장장 20년이 걸려서 방년에게 복수를 합니다. 전투에서. 첫 번째는 계릉 전투라고 하는 전투를 통해서 방연을 한번 간을 본 다음에 마릉이라고 하는 곳에 유인을 해가지고 방연을 마지막으로 자살하게 만듭니다. 완전히 매복에 의해가지고. 뭐 그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너무 길어지니까 그 정도로 생략을 하고요. 그 마지막에 방년이 자살할 때 남긴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아래 여러분들 보시면, 내가 오늘 이 촌놈을 유명하게 만들어주는구나. 그러고 죽습니다, 방년이.
그러니까 인간의 질투, 시기, 심리라는 게 얼마나 지독하냐 그러면 죽는 순간에도 손빈을 질투하고 죽어요. 당연히. 왜? 이 전투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손빈의 명성이 천하에 알려질 거 아니야 이제. 네? 강력한 우리나라 군대를 그리고 천하의 최고의 군사 전문가인 방연이 이끄는 군대를 정말 무명인 손빈이 그죠? 완전히 몰살을 시켜버리고 대승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쫙 날 거 아니에요. 이게 시기 질투가 사로잡힙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방연은 손빈을 따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재능과 재주를 어떤 면에서는 한탄하면서 손빈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베이컨의 그 유명한 명언이 딱 맞아 떨어지는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국시대 때 유세가로서 명성을 떨쳤던 천하의 명성을 떨쳤던 소진과 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두 사람도 동문수학한 사람입니다. 소진이 먼저 출세를 합니다. 합종책이라고 하는 천하의 6개 나라의 힘을 모아가지고 가장 강력한 진나라에 대항하는 공동전선을 맺는 합종이라고 하는 외교 전략을 수립해가지고 6개 나라의 공동재산인데요, 소진이. 장인은 가는 데마다 구박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하다 안 돼가지고 출세한 소진을 찾아가요. 소진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좀 도움 좀 받아보겠다. 찾아가요. 소진이 장인을 구박을 합니다. 어떻게 구박을 하느냐. 저 하인들하고 먹는 밥, 하인들이 먹는 밥처럼 밥도 그렇게 푸대접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 차례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퇴짜를 넣다가 간신히 만났더니 하인들하고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게 하는 아주 모욕을 줘요. 그래서 장이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다시는 소진 얼굴을 보지 않겠다 그러고 소진을 욕을 하면서 다른 나라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비는 다 떨어졌죠. 오갈 데도 없어. 그런데 어디선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도와주는 겁니다. 밥도 사주고 외상값도 갚아주고 그리고 진나라로 갈 수 있게 소진하고 대응할 수 있게 진나라로 가서 진나라로 하여금 6개 나라의 합종책을 깰 수 있는 방안을 장애에게 이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진나라에 연통까지 넣어가지고 진나라 사람들을 소개를 해줘요. 그리고는 헤어지면서 이 사람이 장애를 도와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내가 당신을 도와준 것은 모두 다 소진이 배려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자기가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소진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놨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진이 죽기 전까지는 내가 소진이 짜놓은 합종이라고 하는 이 외교 전략을 건드리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진나라로 건너가서 연횡이라고 하는 6개 나라의 동맹을 깨는 외교 전략을 제안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던 합종연횡이라고 해요. 이게 선거철에 대해서 정치판 가면 맨날 합종연횡 하잖아요. 그죠? 서로 힘을 합치거나 서로 각계격파를 하는 게 합종연횡이에요. 이게 소진과 장이라고 하는 두 동문들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장인은 소진보다 능력이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은 소진을 원망하거나 소진에게 적개심을 품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진이 수립해놓은 합종책을 아주 치밀하게 분석해서 연행책이라고 하는 즉 6개 나라의 동맹을 각계 격파하는 연행책을 내가지고 결국 격파를 해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오늘날 뭐라고 부르냐면요. 프레넘이라고 합니다. 프렌드 플러스 에너미의 합성어입니다. 친구이자 적이다. 더 좋은 얘기로 하면 이제 윈윈입니다.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거. 그래서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 방연처럼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망치는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소진과 장이처럼 서로서로를 도움으로써 프레너미의 관계로서 건전한 경쟁을 함으로써 천하대세를 주도했던 이런 관계도 있다. 그 다음에는 뭐 제가 평생 공부하고 있는 사마천이라고 하는 이 역사가는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자르는 구역을
끔찍한 형벌을 당하고도 그 형벌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역사책을 완성하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감을 다 완수하고 가는 그런 아주 고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마천에 남긴 위대한 깨달음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런 한번 속으로 읽기 바랍니다. 사마천은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때 만약 법에 굴복해서 죽었더라면, 자살을 하거나 죽었더라면 그 죽음은 9마리 소에서 털 하나 없어지는 것밖에 안 되는 구우일무, 초등학교 학생들도 배우는 사자성어입니다. 구우일무가 사마천이란 말입니다. 소 9마리에서 털 오락이 하나 뽑는 것밖에 안 되는 하찮은 죽음으로 끝났을 것이다. 그때 내가 구차하게 살아남은 까닭은 미처 다하지 못한 말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게 역사책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하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도 무겁고 어떤 죽음은 쇠틀보다 가볍습니다.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생사관을 터득을 하게 됩니다. 이 궁형이라고 하는 형벌을 당하게 되면요, 육체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으로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왜? 이 정체성이 바뀝니다. 남자가 여자로 바뀝니다. 어디 나가도 금방 얼굴만 봐도 바로 궁형받은 죄수다 라는 걸 바로 알아요. 하마차는 이 궁형당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받았던 이 트라우마를 친구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구구절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장이 9번씩이나 뒤틀리고, 이게 구장회절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고사성어를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등에서 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지 않는 날이 없었고, 어딜 나가보자 해도 어디를 갈 줄 몰라서 헤매게 되고, 이런 정신적 트라우마를 굉장히 많이 겪거든요. 왜? 목소리는 여자처럼 바뀌죠. 수염은 없으시죠. 남성의 상징이 수염 없으시죠. 그 다음에 얼굴은 노파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사마천 초상화에 수염이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위인들의 초상화 가운데서 가장 슬픈 초상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반부로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간단한 몇 가지 사례, 시기와 질투 문제, 그 다음에 이 시기와 질투를 나름대로 프레넘이라고 하는 이쪽으로 승화시켰던 소진과 장의 모습, 그 다음에 위대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고귀한 만큼 책임과 의무를 다했던, 자기한테 주어졌던 시대적 책임감과 사회적 책임감을 자신의 성기까지 잘 나가면서까지 완수하려고 했던 한 역사가의 이야기까지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진시황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컴플렉스하고 핸디캡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를 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다. 사마천 사기에는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지 그걸 몰랐습니다. 첫 번째, 사마천 자신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마어마한 핸디캡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까지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사마천이 사기 속에서 눈이 멀고도 역사책을 써낸 좌구명이라는 사람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년 동안 유리성이라고 하는 성에 유폐되어서 자기 아들 삶은 인육탕을 다 마시면서 주역이라고 하는 역사책을 펴낸 주문왕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말을 더듬었지만은 최고의 법과 사상을 집대성했던 한비자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천은 자기가 궁형을 당함으로써 자기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핸디캡에 시달리는 사람인데,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는가를 쭉 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손빈도 그 케이스 가운데 하나죠. 무릎 아래쪽을 잘라내는 장애가 됐잖아요. 그리고 극복하고 병법서도 남기고 복수도 했잖아요. 이런 사례들을 쭉 찾아내서 스스로를, 그죠? 자기 자신의 의지를 굳히는, 용기를 북돋우는 쪽으로 자극제로 삼았던 거죠. 이 부분을 제가 몇 년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장애인들을 케어하는
분들 있죠, 그죠? 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장애인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을? 활동보조. 예, 예. 활동보조? 그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한 200여 명 되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핸디캡을 극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강의를 한 1시간짜리 짧게 딱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했던 강의 반응 가운데서 최고의 반응을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막 수천 명 강의도 해보고, 그죠? 다양하게 강의를 해봤는데 그분들이 저는 굉장히 어려운 강의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했거든요. 아, 역사 속에 나오는 이런 얘기를 활동 보조 하시는 분들이 알 수 있을까, 알아들을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세상에 얼마나 진지하게 강의를 들으시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감동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진시황을 비롯해가지고 이 사기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핸디캡이라든지 그들의 심리 상태 이런 부분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그런 얘기 하게 된 겁니다. 컴플렉스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네. 우리의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부터 시작해서 내면 세계에 대한 컴플렉스, 그죠? 이 모든 부분들, 우리 어떻게 보면 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컴플렉스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컴플렉스가 내가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양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늘. 그죠? 예. 그럼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외모 지상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외모에서 오는 컴플렉스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는 대단히 자연스럽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다만 그것이 절제가 안 되거나 적절한 자기 통제에 의해 가지고 통제가 안 됐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인적으로. 두 번째, 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큰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사회에 해악을 끼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여러분들이나 저처럼 보통 사람들은 소위 얘기해서 지식인들이나 사회 지도층들이 하고 있는 언행들을 잘 살피셔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나라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해를 끼칠 사람인가 아닌가를 골라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뭐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 3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에 지자체 선거, 온갖 선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늘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서 그 사람을 보게 되면 금방 보인다. 어렵지 않게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골라내는 거는. 문제는 인식의 오차구역이죠.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을 할 때 그 사람의 평소 가지고 있던 선입견,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연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혈연이라든지, 기타 종교연이라든지, 군대연이라든지, 한국 사회에 얽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정보의 한계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차구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못 보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들 금방 보입니다. 환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저런 사람을 어떻게 뽑아? 그런데 어떻게 지지율이 30%야? 맨날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처럼 보통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이런 공부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딱 만들어 놓으면은 국가를 위해서도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왜? 상대적으로 덜 나쁜 놈을 뽑거든. 그렇죠? 사람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이 이제 컴플렉스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핸디캡은 골프 용어로 정책이 됐잖아요. 그죠? 핸디가 얼마냐, 핸디캡 그런 얘기인데 원래는 어디서 비롯됐냐 그러면 스코틀랜드 사람들 술 좋아하거든요.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그래서 선술집에서 술 먹고 나면은 나중에 술값을 낼 때 모자를 돌려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만큼만 모자 안에다가 넣어서 술값을 계산하는 데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hand in a cap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비롯된 게 핸디캡입니다. 왜?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
형편에 맞춰서 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게 나중에 이제 골프 용어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봐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렇게. 원래는 스코틀랜드 술자리에서 나온 용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좀 더 의미가 확대돼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장애까지도 다 핸디컵이라고 하는 용어로 종종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컴플렉스하고 핸디캡이 두 단어가 알아두시면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보면은 선천적 조건과 후천적 환경의 작용으로 컴플렉스도 변화하거나 진화하거나 변질됩니다. 그죠? 네. 여기 이제 좀 이따가 진시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권력이 주어졌을 경우에 이 핸디캡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과거를 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자란 환경을 면밀하게 살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고 과거는 미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언행, 지나온 과거의 언행과 현재의 언행을 잘 여러분들이 조금만 세심하게 살피면은 그 사람에서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금세 합니다. 그럼 뭐 하루도 안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 확신, 내가 옳아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늘 우리 인간에게는 작용을 합니다. 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고르는 게 옳았으면 좋겠거든. 그죠?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나라 망친 사람 뽑아놓고 나중에 그 사람 물러나거나 쫓겨나고 나니까 찍었던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그죠? 찍었다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자기 자신만 옳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이제 버리려면은 좀 더 냉철하고 냉정하게 이런 이야기들, 역사 속에 있었던 팩트,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훈련을 좀 하실 필요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역사 속에 이제 권력자들의 심리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진시황을 하기 전에 이제 최고 권력자들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주지육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주지육림. 폭군의 대명사잖아요. 그죠? 포악한 통치를 했던 폭군 하면은 걸주 하잖아요. 걸임금하고 주임금. 그 다음에 진시황도 가끔 폭군 속에서 집어넣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폭군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주지육림입니다. 연못을 통째로 술로 채워놓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에다가 고기를 주렁주렁 매달아가지고 숲처럼 만들어 놓고 배 타고 다니면서 연못에 빠져서, 연못이 전부 다 술이야. 물이 아니고 술이에요. 그게 주지예요. 그리고 그 걸려있는 고기를 안주 삼아서 맨날 그러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걸임금하고 주임금은요, 어떤 사람이었냐 한번 보세요. 주임금은 천부적으로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이 대단하고 민첩하여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능력 또한 뛰어났다. 힘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세어서 맨손으로 맹수와 싸울 정도였다. 지혜는 남의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충분했고 말솜씨는 잘못을 감추고도 남았다.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재간을 뽐내기를 좋아하였고 자신의 명성이 천하의 누구보다 높다고 생각하여 모든 사람을 자기 아래로 여겼다. 이런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야? 남의 말 안 들어. 절대로 안 듣습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 이게 이미 수천 년 전에 최고 통치자들한테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거를 중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대심리라고 불러요. 그 밑에 빨간 것이 이거 보세요. 자대심리. 자기 스스로를 크다라고 생각하는,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대심리고, 과대망상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른 말로는 또 중국에서 유명한 대만의, 타이완의 아주 가장 훌륭한 지성 가운데 한 분이었던 오양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중국 역사책을 쓰면서
중국이 이런 권력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대두증 환자라고 표현했어요. 대가리가 큰 환자들이죠. 굉장히 그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걸주로 상징되는 과대망상증, 자대심리에 사로잡힌 권력자들. 거기에 왜 이런 심리가 작용하냐? 권력이 따라붙어서 그래요. 권력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권력이 따라붙다 보니까 사실은 보통 사람의 정도의 능력밖에 안 되는데 권력을 통해 가지고 내가 모든 걸 다 행사하다 보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또 뭡니까? 마지막 임금들이에요. 나라가 망했어. 거림금은 하나라라고 하는 제일 마지막 임금이고 주임금은 은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제일 마지막 임금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중국의 유학자들이 나중에 중국의 지식인들을 대표하면서 역사책을 편찬하면서 이 모든 망국의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여자한테로 돌려요. 그래서 거림금한테는 말희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고요. 주인공한테는 달기라고 하는 여자가 달라붙어. 그래서 결국은 이 여자들이 걸주를 부추겨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다 해서 여자들을 망국의 화군으로 돌리는 유학자들이 그 못된 심리도 또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는. 왜? 자기가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황제거든. 자기가 벼슬하고 자기가 출세하려면 황제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황제를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망국의 근원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남존여비로 가서 여성한테 갖다 책임을 미루는 그런 유학자들이 아주 꼬인 심리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인물들이 바로 걸주라고 하는 인물들이었어요. 자, 권력과 인간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의 인생의 약점이 만났을 경우에, 그리고 보통 인간이 권력을 만났을 경우에 어떻게 변질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이제 걸주를 통해서 보셨다면 좀 더 치밀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권력과 인간의 심리의 모습을 연계시킬 수 있는 모델이 진시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진시황의 컴플렉스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역사상 최초로 통일 왕조를 세운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죠? 네, 중국을 통일시킨 사람입니다. 기원전 221년에 천하를 통일한 사람. 그리고 이 천하 통일은 이후 중국이 분열되고 혼란기가 있을 때마다 언젠가는 하나로 통일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대일통 사상의 뿌리를 놓은 사람이에요. 제시황이라는 사람은. 그런데 우리에게는 흔히 어떻게 알려져 있어요? 분석행류. 그죠? 책 다 불태워버리고 유학자들을 산채로 파묻은 분석행류를 저지른 포악한 폭력군주의 인상이다. 이렇게만 남아있어요. 너무 단순하게 이제 가르쳐서 그런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그것도 깨드리고, 그 다음에 심리학적으로 진시황이라고 하는 최고 권력자가 그 뛰어난 업적에도 불구하고 왜 단기간 내에 사후 진시황이 죽고 난 뒤 불과 15년 만에 최초의 통일 제국이 무너지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했을까? 이런 부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시황의 컴플렉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컴플렉스를 다 갖고 태어납니다, 이 사람은. 재밌게도. 첫 번째, 파더 컴플렉스. 아버지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두 번째, 마더 컴플렉스.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나오는 뭐 오이디푸스, 그죠? 컴플렉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컴플렉스들이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다 나옵니다. 실제로 보시면. 근데 진시황한테는 그게 한 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싸그리 다. 재밌게도. 두 번째, 죽음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컴플렉스가 또 보입니다. 진시황한테는. 세 번째. 네 번째는 인간불신이에요. 이 사람의 컴플렉스 가운데 제일 심각한 컴플렉스는 인간불신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최고 권력자가 이런 컴플렉스를 가지면 나라를 망가뜨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재미있게도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주인공이 되는 거죠. 이 컴플렉스가 원동력으로 작용했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 모든 컴플렉스가 천하 통일을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해요. 그 천하를 통일을 해요, 실제로. 그때 나이가 39살 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39살 때 천하를 통일했는데 그 땅덩어리가 어느 정도냐? 30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300만 제곱킬로미터는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땅덩어리 15배입니다. 그럼 실감 나시죠? 2200여 년 전에 39의 한 군주가 3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제국을 통치하는 최고 통치자가 됐던 얘기예요. 그러려면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또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을까? 나오죠. 답이 나오잖아요. 자연스럽게.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의 또 하나의 컴플렉스가 뭐냐 그러면 암살 컴플렉스입니다. 3번의 암살 위기를 넘깁니다. 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이. 3차례나 암살 위기를 넘겨요. 그러니까 그 암살 위기를 3차례 넘겼다는 얘기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인간에 대한 불신하고 바로 연결되지. 금방 연결되잖아요. 사람 믿을 수가 없는 거지. 3번이나 암살을 할 뻔했는데.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현가라는 사람입니다. 중국 영화 영웅의 주제가 됐던, 모티브가 됐던 현가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죽일 뻔했어요. 진시황. 두 번째는 현가의 친구인 고점리라고 하는 음악가가, 그러니까 현가의 암살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진시황이 현가하고 관계된 인물들을 다 잡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현가하고 어울리면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놀았던 고점리라고 하는 이 음악가는 축이라고 해서 작대기로 이렇게 뚱뚱 뜯는, 검은 거를 뜯는 그런 악기가 있어요. 중국의 축이라고 하는 이 악기의 명연주자였어요. 그 지명수배를 받으니까 이 고점리가 술집에 숨어가지고 술집 종업을 노릇을 해요. 그러다가 하루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축 연주한답시고 축을 연주하는데 도저히 못 들어주겠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악기를 연주할 때 연주복으로 갈아입고 나와가지고 축을 연주를 해요. 그렇게 해서 구경 나온 사람들을 모두 울렸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소문이 날 거 아니야. 야, 그 술집에 가니까 진짜 연주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 그 소문이 진시황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진시황 당연히 잡아들이죠. 잡아들이고는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앞에다 두고 악기를 연주하게 시킵니다. 음악에도 조예가 있었어요. 진시황. 그 대신 현가의 친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시간만 되면은 고점리를 불러가지고 연주를 시켜. 고점리가 하루는 축 안에다가, 악기 안에다가 납덩어리를 잔뜩 넣어가지고 진시황이 부르니까 가서 진시황 머리통을 내리치려다가 실패합니다. 눈이 안 보여가지고.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암살은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기 전에 장량이라고 하는 한나라 귀족 출신의, 장량은 누구냐 그러면 유방을 도와가지고 항우를 물리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3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소화, 한신, 장량, 이렇게 3사람을 서한 삼걸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신분이 가장 높았던 장량이 한나라의 귀족이 있어. 3대가 재상을 지낸 집안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귀족 역시 마찬가지로 항우하고 비슷하게 진시황에 대한 그 원한이 깊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재산을 전부 다 털어가지고 킬러를 한 사람 고용을 합니다. 창해 역사라고 하는 암살자를 기용을 해가지고 진시황이 행차할 때를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이 철퇴로 진시황이 탄 마차를 박살을 내요. 성공을 했어. 마차가 박살이 났어. 죽었어, 그 안에 있는 사람. 근데 진시황이 그 마차에 안 타고 있었어요. 암살에 실패합니다. 이렇게 3번 암살 위기를 넘깁니다. 천하통일 전에는 현가하고 고점리, 천하통일 이후에는 장량한테 이렇게. 그러니 진시황이 얼마나 컴플렉스에 시달렸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의 황제들은요, 잠잘 때 자기가 자는 방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황제가 궁궐에는 어마어마한 방들이 많잖아요. 그죠? 무슨 뭐 9,900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별의별 그 많은 방 가운데 어디서 자는지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당직 환관 있잖아요. 그죠? 당직 이제 숙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직 환관한테 내가 오늘 밤에는 여기서 잔다라고 얘기해. 그러면 누구랑 주무시렵니까? 그러면은 후궁을 이제 이름을 가르쳐 줘요. 그러면 그 후궁한테 가요. 그리고 그 후궁을 발개 벗겨서 비단에 싸가지고
업고 와요. 들쳐매고 와서 자고 그 다음날 되면 다시 그 후궁을 비단보에 싸가지고 그 후궁의 침소로 데려다 주고, 이게 중국 황제들이 밤에 자는 모습이에요. 그게 누구로부터 비롯됐냐? 진시황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왜? 진시황이 자기가 자는 장소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사람을 못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는 장소를 발설한 사람을 사형시켰어요. 이게 전부 다 진시황의 컴플렉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파더 컴플렉스, 마더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냐 라는 게 좀 문제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시황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들이 이제 많을 텐데, 오늘은 거의 대부분 다 몰랐던 사실들일 겁니다. 첫 번째, 출신지야. 진시황은 진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진시황은 외국에서 태어나. 조나라라고 하는 나라에서 태어납니다. 진시황의 법적 아버지인 자초라고 하는 사람이 조나라하고 진나라하고의 인질 교환에 따라 가지고 조나라로 인질로 갑니다. 자초라는 사람은 안국군이라고 하는 진나라의 다음 차기 대권 후보의 한 30명쯤 되는 아들 가운데 중간쯤 되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한테 이 아들들이, 많은 아들들 가운데에서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뭡니까? 아들이, 권력자의 수많은 아들이 적장자 말고 이 안국군이라는 사람한테는, 밑으로는 여러 부인한테서 난 아들이 한 30명쯤 돼. 그 아들 가운데 이 아들이 사랑을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자유롭게 얘기를 해보세요. 재밌잖아요. 강의 재밌죠? 재미없는 것 같다. 제일 중요한 게 아버지하고 닮아야지 뭘. 그잖아요. 아버지하고 닮아야지. 두 번째는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생모가 이 권력자에게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백엔님 성사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자초라고 하는 아들은 어머니가 안국군한테 사랑을 전혀 못 받아. 그래서 인질로 조나라로 온 거야. 가서 죽든지 말든지. 그래도 왕자 가운데 하나는 보내야 되니까. 그러려면 제일 사랑 못 받는 엄마의 자식을 보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자초가 온 거예요. 이게. 자초가 조나라의 인질로 잡혀서, 조나라에서도 푸대접이지. 왜? 진나라에서 거의 내다버리 내나 마찬가지인데, 뭐 조나라에서 인정, 존중이나 해주겠어요? 거의 무일푼 신세로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요. 누구냐 하면 장사꾼이 하나 나타납니다. 여불위라고 하는 큰 대상인이 나타나가지고 장사하러 조나라 수도인 한단에 왔다가 자초를 만나요. 자초를 만나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진나라의 공자야. 명색이. 그래도. 그러니까 자초가 가만히 보니까 쓸만하다. 이 장사꾼의 이 심기가 발동이 된 겁니다. 다 안목이. 그래서 남긴 유명한 또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기화가거라고 해요. 기화가거. 기이한 신기한 물건은 차지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초가 기화로 본 거야. 상인 여부리 입장에서는 자초를 상품으로 본 겁니다. 이 상품 일단 내가 사놓으면 나중에 언젠가는 값이 오르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초에게 투자를 합니다. 여부리가. 집도 구해주고, 밤마다 술도 사주고, 이렇게 해서 옷도 멋지게 차려입게 해주고 해서 신분을 높여. 그리고는 조나라 수도에 한나에 와 있는 여러 외국의 인질들이 많아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많잖아, 외국 사절들이. 이 사람들을 저녁마다 초청해가지고 파티를 열게 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신분이 올라가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리고는 여부리는 요 자초의 조국인 진나라로 건너가서 진나라 최고 권력자들에게 로비를 하는 거예요. 원래 자초의 이름은 이인이었어요. 이름은 이인인데 자초로 바꿉니다. 왜? 안국군이 가장 사랑하는 화양 부인이라고 하는 이 부인의 출신이 초나라예요.
그래서 아들 잡자 초나라 초자로 바꿔요. 왜? 이 양자로 들리죠. 이 화양부인이 아들이 없어. 그런데 권력자가 제일 사랑해. 그래서 양자로 들여다 보내기 위해서 로비를 합니다. 로비를 해가지고 자초의 몸값을 한참 잔뜩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하루는 여불이 집에서 만찬을 베푸는데, 술자리를 베푸는데 여불이의 첩인 조희라고 하는 첩이 나와서 시중을 드는데 자초가 그 조희를 보고는 반해버려요. 그리고는 여불이에게 용감하게 저 여자 놔주셔. 여불이가 순간적으로 참 이게 욕심도 많다 했다가 이양 투자한 거 제대로 해보자 해서 조희라는 여자를 여불이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때 임신 상태야. 조희가 이미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진시황입니다. 그래서 역대 2200년 동안 논쟁이 벌어진 거야. 진시황의 생부가 누구냐, 진짜 아버지가 누구냐. 하마치는 묘하게도 기록에다가 서로 다른 기록을 동시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비가 붙은 겁니다. 사마천도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 기록 다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는 후대 사람에게, 저 같은 사람에게, 공부하는 사람에게 네가 한번 유추해봐라, 추리해봐라 이거죠. 저는 뭐 99% 여불이가 생부라고 봅니다. 왜? 성격이나 기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버지를 딱 닮았어요. 여불이를. 결단력이나 이런 부분들. 아무튼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외국에서 태어나요. 조나라에서 태어납니다. 진시황이. 그리고 3살 때 법적 아버지인 자초는 진나라로 귀국을 해요. 자기 생모인 조이하고 진시황만 남겨놓고 아버지는 귀국을 해. 그러면 요 두 모자를 누가 보살펴 주겠어요? 여불이가 보살펴 주죠. 당연히. 이 보살피는 동안이 6년이 걸려요. 6년 동안 보살펴 줍니다. 9살 때까지 아버지 없이 여불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진시황이 외국에서 큽니다. 그리고는 9살 때 귀국을 해요. 진나라로 귀국해서 이제 식구들이 다 만났어. 아버지가 임금이다. 자초가. 여불이 대박이 난 거죠. 그죠? 예. 기화 과거 됐잖아요. 여불이가 이제 재상이 됐어요. 진나라의 권력을 절반을 여불이가 가지게 된 거야. 근데 이 아버지가 3년 만에 죽어 또. 그래서 진시황이 13살의 나이로 임금이 돼요. 그리고는 권력은 완전히 여불이에게 넘어갑니다. 어리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사건이 벌어져.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 청상 과부가 됐잖아. 생모가, 조이가. 이제는 조태후잖아요. 그죠? 예. 이 젊은 태후가, 이 육체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남자를 자기 침실로 끌어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를 끌어들여? 여불이를 끌어들여. 원래 주인이었잖아요. 자기 주인이었잖아요. 요 대목은 뭘 얘기를 해주냐 그러면 진시황이 3살 때부터 9살 때까지 아버지 없이 살 때 이 두 사람이 여전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조이라고 하는 이제 태후가 된 최고 권력자의 어머니죠. 궁중에서는 최고 어른이야. 근데 젊어. 새파래. 아직도, 그죠? 예. 세격이 아주 그냥 왕성할 때야. 그런데 다른 남자를 끌어들이면 될 텐데 그걸 못하고 여불이를 끌어들였다는 얘기는 이미 그 이전부터 여불이하고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거야. 그 모습을 진시황이 봤을 거 아니에요. 3살 때부터 9살까지도 어떤 형태로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목격했을 것이고, 그리고는 왕이 되고 난 이후로 13살 때부터 자기 어머니 태후 침실로 여불이가 드러나는 것도 알게 모르게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눈치도 있을 거 아니야. 여불이 입장에서는 이제는 불안한 거예요. 왜? 진시황은 점점 커가지. 태후는 맨날 들어오라 그러지. 조태후는.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여불이가 꾀를 하나 냅니다. 그게 뭐냐면 정력이 좋은 남자를 뽑아가지고 태후한테 보내봐요. 자기는 정치적 부담이 크잖아. 계속 태후, 그죠? 궁궐을 드나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 여불 입장에서는 태후하고 관계가 유지되는 게 하나도 도움이 될 게 없잖아. 자기는 뭐 천하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자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력이 좋은 남자를 노애라고 하는
아주 영향이 좋은 남자를 조태호한테 보냅니다. 근데 이 조태호하고 노예하고가 너무너무 궁합이 잘 맞아. 그래서 아들을 둘이나 낳습니다. 13살에 즉위한 진시황이 그런 모습을 다 보였어요. 그잖아요. 13살이면 이제 사춘기 들어갈 나이죠. 그죠? 그리고는 22살 때 진시황이 친정을 시작을 합니다. 진나라의 습속에 따르면은 성인식을 22살에 합니다. 그러니까 딱 10년 만이죠, 횟수로. 왕이 된 지 딱 10년 만에 이제 자기가 정치에 일선에 나서게 돼. 이제 불안해진 건 누구예요? 어머니하고 노예야. 왜? 애를 둘씩, 그 여자 같으면 모르겠는데 아들을 둘이나 낳기 때문에 이 두 아들이 이제 문제가 걸리잖아. 그러니까 이 두 XX가 그죠? 짜고 반란을 일으켜요. 요 어린애를 임금으로 앉히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진시황이 임금이 친정을 시작하자마자 진시황이 이 반란을 아주 잔인하게 진압을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진시황이 사람을 시켜서 자기 어머니 조태웅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진시황이 이미 그 어린 나이에도 사람을 감시하는 정치력 내지는 그죠? 그런 술수를 발휘를 한 거예요. 그게 진시황이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온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생부로 추정되는 여부리로부터 물려받은 그죠? 유전자적 기질이 좀 강하게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22살 때 아주 잔인무도하게 반란을 진압을 해요. 이 어린애 둘이는 자루에 넣어가지고 돌판에다가 패대기를 쳐서 죽이게 합니다. 노예는 도망가요. 어머니는 저 별궁으로 쫓아버려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생부는 노예는 도망한 거야. 진시황이 노예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한 줄 아시죠? 이게 진시황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자, 노예에게 수배령을 내립니다. 현상금을 걸어가지고 수배령을 내려요. 죽여도 되고 잡아오도 되는데 현상금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게 일을 하려면 이렇게 일을 해야 돼요. 확실하게 하려면. 현상금이 오늘날 얘기하면 수백억을 걸어버릴 거예요. 노예한테. 그러니까 온천하 사람들이 다 노예 잡으러 다닐 거 아니야. 너희가 갈 데가 어딨어요. 불과 며칠 도망다니다 못해가지고 결국은 붙잡혀서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까지 제거합니다. 자, 문제는 누가 이제? 여부리잖아요, 이제. 아버지잖아요. 생부 여부리가 문제잖아요. 왜? 원인 제공을 누가 했어요? 여부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부리 권리가 워낙 강하니까 노예 반란까지는 지나면서 여부리를 뭐라고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 3년 뒤에 진시황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로부터 3년 뒤에 진시황 나이 25살 때 여부리를 저 남쪽인 촉지방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유배를 가는 도중에 진시황이 여부리에게 편지를 딱 한 통 보냅니다. 이게 신의 한 수입니다. 진시황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게 신의 한 수인데 편지 딱 한 통이야. 그냥 2줄밖에 없어요. 편지 내용도 2줄밖에 없어요. 유배 가는 여부리에게 편지를 딱 한 통 보내는데 뭐라고 써있냐? 당신이 진나라에 어떠한 큰 공을 세웠길래 그 많은 땅과 그 많은 노비를 거느리고 사냐? 난 인정 못하겠다라는 거야. 두 번째, 당신이 진나라 왕과의 혈통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내가 당신을 큰아버지로 부르고 살았느냐? 라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법적 아버지인 자초가 임금이 되면서 권력을 여부리하고 나눠 가지잖아요. 그때 아들인 진시황이, 어린 아들 진시황에게 여부리를 중보라고 해서 큰아버지로 부르겠어요. 근데 그걸 부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진시황이 자기 생부가 여부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피를 부정한 거죠. 그리고 여부리는 싹싹하게 독약을 마시고 자살합니다. 그때 진시황이 25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이 서로 정신적 교감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여부리도 죽으면서 아마 흐뭇하게 야 진짜 내 아들 같구나. 그리고 어느 세상을 떠났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요게 진시황이 젊은 날까지 부정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생모의 그 불륜의 모습. 그리고 모든 권력이 생부인 여부리부터 나가서 자기는 거의 꼭두각시처럼 살았던 그 10여 년의 세월, 이 부분들. 그리고 외국에서 타국에서 살면서 겪었던 그 고독과 외로움, 뭐 이런 부분들. 이 전부 다 진시황이 한 몸에 다 끌어안고 있는 컴플렉스였어요. 근데 이런 컴플렉스가 많은 컴플렉스 덩어리가 어떻게 천하를 통일했느냐라는 부분이죠.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또 재미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진시황의 새로운 모습이 뭐냐면, 진시황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공부를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언젠가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언젠가 한비자의 글을 읽거든요. 한비자는 법가사상을 집대성한 사람입니다. 당대 알아주는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법가사상은 중국 역사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 통치에 있어서. 한비자의 글을 읽고 진시황이 한숨을 푹 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글 쓴 사람을 한 번이라도 얼굴을 봤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렇게. 그러니까 누군가의 글을 보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을 정도의 그 사람이 글을 이해했다는 거죠. 깊이 있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시황은 하루에 검토해야 될 문서의 저울로 달아가지고 정해놓고 다 읽지 않으면 잠도 안 잤던 사람입니다. 월커홀릭이었어요.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으로서의 컴플렉스가 다 작용하고 전부 다 글로 갔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상황으로 한번 우리가 유추를 해보자면, 진시황은 어린 나이 때부터 계속 혼자 있었잖아요.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생부로 추정되는 여부리가 돈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부리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 당시에는 종이가 발명되기 전이기 때문에 전부 다 주간 아니면 목간으로 책을 거의 다 줘야 됩니다. 귀족들 아니면 볼 수도 없어요. 돈 없으면 책도 못 사요. 근데 여부리는 어마어마한 대상인이죠. 그리고 혼자 있는 어린아이들, 특히 만약에 진짜 자기 자식이라면 관심을 가졌을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식이 아니더라도 저희와의 불륜 관계라든지 부적절한 관계를 어떤 형태로든 희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애를 서당에 보내거나 학교에 보내거나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왜? 나중에 얘가 나중에 왕이 될 가능성이 또 있잖아요. 왜? 자추가 왕이 되고 나면 그 다음 이쪽이잖아.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여부리 입장에서는 자처가 주 대상이었죠. 그렇게 일찍 죽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부리는 개를 로또 복권을 2개나 맞은 겁니다. 하나는 자초, 자기가 투자했던 자초가 임금이 됨으로써 로또 복권 하나가 됐잖아. 근데 이 자초가 한 20, 30년간 너무 제일했으면 자기 늙어서 같이 죽고 나갈 거 아니야. 그런데 3년 만에 죽는 바람에 로또가 또 더블로 됐네, 그죠? 어린 진시황이 되면서. 어쨌든 간에 양대에 걸쳐가지고 여부리 입장에서는 진시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왜? 돈도 얼마 들어가지도 않잖아. 책만 사주면 되는, 선생만 붙여주면 되는. 그래서 진시황 그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비자의 글을 읽고는 내가 이 사람을 만났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라고 한탄을 할 정도였죠. 실제로 한비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전쟁까지 벌입니다. 진시황이. 그래서 인질로 한비자를 진나라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만나봤는데 진시황이 실망을 합니다. 왜 실망했냐? 한비자가 말 더듬이었어요. 말을 더듬었어요. 그러고 말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푸대접을 합니다. 그때 같이 동문서학했던 이사라고 하는 놈이 또 시기 질투해서, 한비자가 워낙 뛰어난 인물이니까 시기 질투해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옥에 가두고 결국은 독약을 보내가지고 자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비자도 진나라 감옥에서 쓸쓸하게 자기 동창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자결을 합니다. 이게 역시 또 시기 질투야. 이사라고 하는 자의 시기 질투입니다. 진시황이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복합적인 컴플렉스를 천하를 통일하는 대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다 쏟습니다. 진시황이 가지고 있는 중국 역사에서 보여준 가장 큰 업적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통일정책입니다. 아시죠?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땅만 통일한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방면의 통일정책을 시행을 합니다. 그게 뭐냐? 도량형 통일이죠. 학교 다닐 때 배우셨잖아. 도량형. 길이하고
무게하고 부피를 통일해요. 그러니까 자, 정, 백박을 통일한 겁니다. 그전에는 7개 나라가 전부 다 한자가 어떤 나라는 20몇 cm, 어떤 나라는 8cm 다 달라. 대박도 달라. 무게도 저울도 달라요. 이걸 전부 다 통일시켜. 이게 도량형 통일이에요. 이것만 통일하느냐? 문자도 통일했죠, 그죠? 문자 통일했잖아요. 그저 쓰는 문자가 다 달랐어요. 형태가. 전서체라고 하는 문자로 통일했죠. 또 하나는 그것만 통일하는 게 아닙니다. 수레바퀴. 타고 다니는 수레바퀴의 양쪽 폭도 통일합니다. 그리고 이 폭을 통일함과 동시에 수레바퀴에 들어가는 부품들 있잖아요. 볼트, 너트 다 통일한다. 규격. 우리나라에 지금은 그 영향력이 많이 약화됐습니다만은 표준협회라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도량형 그 표준을 정하는 데잖아요. 표준협회 할아버지 진시황이에요. 전 세계에 소위 얘기하는 그 규격이라고 하는 거죠. KS 마크 또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할아버지 누구야? 진시황이에요. 그러면 수레바퀴 폭을 왜 통일했냐? 진나라 도로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요. 땅을 다 다진 다음에 그 위에 돌을 깔아요. 돌을 깔고 가로수로 심어요. 가로수로 심으면 또 최초의 사례입니다. 가로수로 심고 이 도로 양쪽에다가 줄을 홈을 4개를 파요. 이쪽으로 가는 차선 하나, 이쪽으로 가는 차선 하나, 홈을 4개를 파요. 그 홈 속에 수레바퀴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차 레일이 속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려면 수레바퀴 폭을 통일할 수밖에 없죠. 그게 안으로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 빨리 달릴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고속도로. 2200년대에는 고속도로를 구상한 사람입니다. 도로를 무려 5종류나 닦은 사람입니다. 도로를 5종류, 고속도로, 국도, 그 다음에 군사 전용도로, 자기 전용도로, 기타 등등 해가지고 도로를 5종류나 닦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천하의 행정기구를 군현제로 재편을 하죠. 군과 현으로 지방 단위를 나눴다는 얘기죠. 그 군현제는 동양사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친지 아시잖아요. 중국하고 일본은 현이 남아있어요. 현. 우리는 군이 남아있잖아요. 그 군이 그 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직과 시스템화하는 천재였어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시스템화 시킨 사람입니다. 중국을 역사상 최초로. 그 시스템을 시키려고 했던 그 이면에는 뭐가 깔려있어요? 인간 불신이 깔려있어요. 그잖아요. 이 컴플렉스 가운데 사람을 못 믿는 쪽에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화 시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을 못 믿으니까 시스템이 다 해결할 걸로 본 거예요. 그런데 정작 진시황이 놓친 부분은 뭐냐?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주체도 인간이다라는 거를 거기까지 생각을 철학적인 부분까지 생각을 못 미친 겁니다. 이게 진시황의 한계이기도 하죠. 그리고 너무 서둘렀어요. 왜 서둘렀느냐? 이것도 또 이해가 됩니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부터 40대 접어들면서부터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어릴 때부터 혼자 있었죠. 늘. 그리고 진시황은 늘 혼자서 시뮬레이션의 저는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내가 제국을 이끌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이미 어릴 때부터 머릿속에.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사람 붙여가지고 감시시켰잖아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하고 노예가 반란 일으킬지 미리 다 예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진압을 하는 거죠. 그게 자기 시뮬레이션대로 가는 거예요. 천하 통일도 그런 방식으로 통일을 한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저는 컴플렉스가 긍정적인 방면으로 집중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39에 남자 나이 39에 천하 30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천하의 최고 통치자가 됐어요. 이때부터 이상이 발생합니다. 뭐가 발생해요, 이제?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어, 이제. 최고 권력자야,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억눌렸던 본능들이 이제 표출되는 거야. 진시황한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그러면요. 자, 억눌렸던 본능이 표출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몸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더 부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고 몸에 아무 탈이 없었으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가지고 제국을 이끌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에 대한 집착이 너무너무 강해. 죽음에 대한 집착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삶에 대한 집착이에요. 죽을 살짝만 꺼내도 죽여버렸어요, 사람을. 자기 앞에서 죽는다는 얘기만 꺼내도 처벌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죽는 게 싫어. 왜? 내가 일구는 이 제국을, 최초의 통일 제국을 내가 영원히 끌고 가야 되겠다. 이런 진시황의 과대망상적 심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이 중국 가서 시안 가면은 꼭 봐야 되는 병마용경이다. 병마용경은 진시황 무덤이 아닙니다. 진시황 무덤에서 약 1.5km 떨어져 있는 지하 군단이에요. 근데 거기에 8,000개가 넘는 실물 크기의 병사들을 쫙, 그죠? 진열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나는 4, 5세기에 저렇게 생전처럼 살고 싶다는 거야. 네. 불멸의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음에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몸이 나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어떤 형태로든지 막아봐야 되겠다죠.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진시황 불로장생 추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선사상에 빠지고 약물 중독에 빠집니다. 옛날에 이제 방사들이라고 해서 이거 연단술이라고 그러죠. 이 단약, 한약이라고 하는 약을 만들어. 이 약 속에 들어가는 성분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이제 수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테로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간적으로 힘이 번쩍번쩍 나게 만들어주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중독되면 쌓이면은 이제 뭐 뇌졸중 뭐 이런 것들, 심장마비 이런 것들로 바로 온단 말이죠. 진시황이 39번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세상을 떠나는 게 50세 때입니다. 그리고 그 11년 사이에 천하 순시를 5차례 합니다. 자기가 통일해놓은 이 천하 제국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아까 말씀드린 유방도 그 순시를 받고 항우도 본 거예요. 천하 순시 한번 나서면 1년 이상이 걸려요. 300만 제곱킬로미터를 일일이 다 내가 시행하고 있는 통일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이런 거 다 점검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게. 그거 수레 타고 다니면 1년 걸려요. 준비하는데 또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통일하고 죽을 때까지 내내 바깥에 나가 살았어요 이 사람은. 거의 대부분 다. 그러다가 50세 때 하북성이라는 곳에 가다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자기 죽음을 예견을 하고는 유서를 적게 합니다. 그래서 큰아들한테 장례를 치르게 하고 시신을 옮겨간 다음에 장례를 치르고 큰아들이 두 번째 황제가 되라 라고 유언을 남겼는데 조고라고 하는 요 간신배 하나가 유언을 조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못난 둘째 아들을 제국의 조타수로 앉힘으로써 진나라가 15년 만에 멸망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죠. 진시황이 원인 제공자로서 가장 심각한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왜? 후계자를 빨리 선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진작에 후계자를 선정을 해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특히 최고 권력자들한테는 후계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걸 선정을 안 했다. 왜? 후계자를 선정한다는 얘기는 내 죽음을 그죠? 상정하고 시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지. 이제. 진시황의 컴플렉스가 천하 통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다. 그리고는 불로장생 얘기하면서 방사들이 진시황한테 사기를 쳐요. 돈 주시면 제가 가서 신선 쳐다보고 좋은 불로장생초로 찾아오겠습니다 하고 돈을 막대하게 뜯어서 주랭랑을 쳐. 먹튀놈들이 막 생기는 거야. 그 사건 때문에 벌어진 게 갱류입니다. 후대 유학자들이 그 가운데 유학자가 몇 사람 포함되어 있긴 해요. 그건 한 200몇 명 죽였는데 산채로 파묻어 죽였는데 거의 대부분 다 방사들이야. 진시황한테 한탕 사기치려고 했던 자들만 잡아가지고 다 죽였어. 근데 그 가운데 공교롭게 유학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학자들이 역사책을 쓰면서 진시황이 분석경류해가지고 진시황을 유학을 마치 타락한 것처럼 난리를 친 겁니다. 왜? 누군가가 희생양이 필요하잖아. 한 사람 샘플이 필요하잖아요. 진시황이 과도하게 비판을 받은 거예요. 왜? 그 이후로 사람 죽인 사람 황제들이 한둘이니까. 명나라 태조 주원장 같은 경우는 수만 명을 죽였는데 공신을 포함해가지고 억울하죠. 그런 면에서 진시황은 최초의 황제가 되다 보니까 받게 되는 또 불합리한 대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시황이 40 이후로
몸에 건강이 생기는 바람에 불로장생을 너무 집착하고 하다 보니 그 약물 중독, 그리고 그 약물 중독은 때때로 발작을 일으킨다. 그죠? 예, 발작을 일으켜요. 그 발작이 결국은 분석인류와 같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50세 때 천하 순식 과정에서 결국은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게 진시황이 되겠습니다. 진시황의 컴플렉스를 이해하는 데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오랫동안 하마천 사기를 좀 많이 읽었기 때문에 진시황의 컴플렉스를 이해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마더 컴플렉스, 난잡한 사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어머니에 대한 컴플렉스가 대단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근데 재밌게도 전혀 다른 기록인 사기 가운데에서 제일 마지막 권에 해당되는 화식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대 부자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사업가들과 상인들과 부자들에 대한 기록이 한 30여 명의 부자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이 기록 가운데 여성 사업가가 딱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성 사업가가 누구냐? 과부예요. 과부청이라고 하는 여성 사업가가 등장합니다. 사천성 지역에서, 중경 지역에서 살았던 광산업을 했던 사업가입니다. 단주라고 하는, 이 단주라고 하는 이제 광물질 안에는 수은성분이 많이 들어갔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환약을 제조하는데 광석을 제공했던, 재료를 제공했던 사업가로 보여요. 그런데 유별나게도 이 여성 사업가에 대해서 진시황이 집착을 합니다. 어떤 집착을 하냐면, 청이 수도 함양을 방문하면은 상객으로 모셨다. 수많은 사업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부청만 오면은 상객으로 모신 거예요. 이걸로 끝났으면 별거 아닌데 또 더 남았어. 과부청이 세상을 떠나자 청을 위해서 기념관을 지어줍니다. 여회청대라고 해서 과부청을 회상하는, 회고하는. 우리로 얘기하면은 그 상공업 회의소라든지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 교류할 수 있는 기념관을 하나 줘줍니다. 왜 그러냐? 과부청은 과부의 몸으로 자기 자신의 몸도 잘 지키고 사업도 훌륭하게 해냈다. 기록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다른 거예요. 자기 어머니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그죠? 네. 같은 과부지만은 사생활이 아주 난잡했던 자기 생모와는 전혀 반대쪽에 있는 과부청을 존경했던 겁니다. 이게 진시황의 마더 컴플렉스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가 저 사마천 사기 기록의 한 귀퉁이에 남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진시황의 컴플렉스의 명과 암은요, 천하통일의 원동력이 됐죠. 그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시황이 가지고 있는 온갖 컴플렉스는 진시황으로 하여금 어떠한 큰 일에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이유로 아주 정말로 열정적으로 통일 정책을 3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에다가 펼치려고 애를 썼고,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지나치게 급하게 정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정책을 추진을 했어요. 이 부분은 결국은 뭘로 해석을 할 수 있냐 그러면, 권력이 오로지 자기 한 사람한테만 집중이 됨으로써 충분히 그 권력을 나는 써도 되겠다라고 하는, 좋은 말로는 자신감의 표현이고 부정적으로는 지나친 자신감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를 건드릴 사람도 없고 자기 적도 없고 자기한테 뭐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구상했던 제국의 모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모습을 제대로, 이 제국을 내가 다스리려면 내 정책이 빨리빨리 시행이 돼. 그죠? 통일 정책이 빨리빨리 시행돼야 되잖아요. 오늘날은 그냥 메일 하나로, 문자 하나로 하면 끝나잖아요. 야, 누구한테 뭐 어디 얼마 투자해 하면 끝나는 세상이에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가 가서 지방에 가서 공문을 전달해야 되잖아. 야, 지금부터 대빵은 이걸로 쓴다. 지금부터 저거는 이걸로 쓴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실물도 가져가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가야 되잖아.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도로를 닦아야 되잖아요. 진시황이 5종류의 도로를 바로 그런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자기 통일 정책을 빨리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진나라의 멸망의 또 하나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왜? 이 도로, 5종류의 도로를 닦는데 투입되는 인력이 문제라는 거죠. 이게 이제 과도하면 항상 국가 재정의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백성들이 반발하잖아요. 국력의 30%를 도로 닦는 데 썼다는 거 아닙니까? 거친 통계에 따르면. 이거는 거의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런 전례가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진시황 입장에서는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제는 뭐 걸릴 게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통일 이후에 진시황이 억눌렸던 진시황이 가지고 있던 컴플렉스들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왜?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몸이 아프니까. 여담입니다만은 그 진시황한테 제일 크게 사기를 친 방사가 서불이라고 또는 다른 말로 서복이라고 합니다. 요 방사는 진시황한테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동남동녀 어린애 남녀를 3,000명을 배에다 싣고 신선을 찾아서 하북성에 있는 진왕도라고 하는 바닷가에서 출발해가지고 가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서복이 그 서불이나 서복 또는 서불이라고 하는 이 작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로 왔다 그러고 일본에서는 일본으로 왔다고 합니다. 거기가 어디에? 서귀포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주도 가시면 정방폭포라고 있죠. 정방폭포 뒤쪽에 가면은 서복 기념관이 있어요. 실제로. 중국의 지도자들도 와서 사진 찍고 가고 했어요. 다음에 제주도 가시면은 서복 기념관을 꼭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진시황의 컴플렉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역사의 인물의 심리를 어떤 방식으로 분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시는 분야하고는 좀 다른 신선한 방식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도 볼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나 이런 다른 공부에도 이런 방식을 적용을 하셔서 좋은 효과를 내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제 유튜브에 가면 진시황에 관한 강의가 2시간이 넘는 강의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어요. 김영수의 좀 알자 중국 이렇게 하는 약간 전문적인 채널이니까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진시황 말고도 중국의 유명한 인물들에 관한 리더십이나 기타 등등 자료들이 주로 긴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듣고 보시고 구독도 하시고 제가 이렇게 구독하시라고 그러는데도 구독 안 하더라고요. 통계를 내보니까 구글에서 통계를 보내왔는데 구독자의 90% 가까이가 시청자의 90% 가까이가 구독을 안 눌러요. 그러니까 공짜로 듣고 가는 거죠. 구독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돈 내라는 것도 아닌데 참 인색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구독 꼭 하세요. 예. 그런 이야기고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책을 많이 냈으니까 책을 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궁금하신 거나 질문 있으면 받고 할게요. 시계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됐는지 알 수가 없네. 한 1시간 10분쯤 했나요? 그렇게 짧게 했어요? 8시 43분? 근데 얘기도 안 하셔? 100분을 했단 말이에요? 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얘기하세요. 질문이 없다는 얘기는 두 가지죠.
하나는 여러분들이 전혀 못 알아들었거나, 두 번째는 제 강의가 완벽했거나, 그죠? 뒤에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기회가 있으면